누리호 네 번째 발사 직후 일본의 한 생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누리호를 분석하던 일본 우주 발사체 전문가는 방송 중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일본은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쏜 로켓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로켓이 아니라 이번 발사로 함께 만들어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저는 오카다 주니치입니다. 올해 나이는 63입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였어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지상파 방송국 스튜디오였죠. 저는 30년 넘게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에이전시에서 발사체 운용기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진 시스템과 지상 통제 인프라 분야였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발사체 관련 생방송에는 가끔 불려나갔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누리호라는 이름의 한국 발사체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날 밤 들어왔죠. 방송국 프로듀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내일 아침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 로켓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승낙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진행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아나운서였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는데 사실 우리 H3도 있잖아요. 그 차이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 속에 이미 전제가 깔려 있었다는 거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오프닝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자체 개발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기술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표정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됐으니까요. 진행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한국의 누리호가 이번에 네 번째 발사였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H3는 이미 30년 전부터 발사해왔죠. 기술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는 누리호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한국이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구조나 성능까지는 관심 밖이었죠. 그저 한국도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구나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당시 일본 업계의 일반적인 시선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발사 횟수와 경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H3는 70회 이상 발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이번 발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누리호 발사 영상이 떴어요.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촬영된 장면이었죠. 하얀 동체가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습관적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륙 후 5초, 10초, 20초, 추력이 일정했습니다. 30초가 지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발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 제어입니다. 바람, 무게중심 이동, 엔진 출력 편차 같은 변수가 겹치면서 기체가 기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리호는 정확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어요. 1분 30초. 추진제 소모율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사체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때는 공기 저항과 중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요. 그러려면 엔진 제어가 정밀해야 하죠. 누리호의 비행 궤적은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2분 30초. 1단 분리. 화면 속에서 하단부 엔진이 떨어져 나갔어요. 분리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폭발도 없고 잔해물도 제대로 낙하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진행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화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본 기술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대답을 미뤘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진행자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경험 차이는 분명하잖아요?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독자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발사 성공률만으로 기술을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H3 개발 기간 20년, 누리호 개발 기간 10년, H3 초기 실패율 40%, 누리호 초기 실패율 25%. 저는 그 숫자들을 곱씹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어요.
진행자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최근 한국은 반도체 불황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경제와 기술은 별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역할은 기술 해설이었고 정치적 논평은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주 개발은 장기적 투자입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 그래프가 떴어요. 일본과 한국의 발사 횟수, 성공률, 개발 예산을 나란히 배치한 도표였죠. 일본 쪽 막대가 훨씬 길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우리는 60년 가까이 우주 개발을 해왔으니까요. 진행자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역시 격차가 명확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비교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는 거요. 우리는 누리호를 일본의 과거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H2, H2A, H3의 초기 개발 단계가 아니라 지금의 완성된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60살 어른과 10대 청소년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처럼요. 저는 화면 속 누리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3분 30초,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위성 사출.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진행자가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카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 역시 일본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판단하기 이르다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방송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한국은 따라잡는 중이고 일본은 여전히 앞서 있다는 전제였어요. 카메라 불빛이 꺼졌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진행자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 궤적, 엔진 출력 안정성, 단분리 타이밍, 페어링 분리 정확도, 그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어요. 실수가 없었죠. 초보 국가의 네 번째 발사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 섰어요. 밖으로는 시부야 거리가 보였죠.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3살, 30년 경력, 70회 이상의 발사 분석. 그런 제가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정지 화면을 하나씩 확인하며 봤습니다. 점화 5초, 리프트 오프 10초, 자세 제어 정상 20초, 추력 벡터 제어 정상.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리고 확대했습니다. 발사대 구조가 보였어요. 고정 장치, 연료 공급 라인, 케이블 분리 시스템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구조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었어요. 너무 정교했습니다. 일본이 H3 개발할 때 15년 걸려 완성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단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거의 일본과 비교했지만 정작 한국은 현재의 기술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였죠. 30년 전 일본이 맨손으로 쌓아 올린 것을 한국은 이미 완성된 공학 이론과 시뮬레이션 기술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이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느끼고 있을 거였으니까요. 저는 방송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밖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숫자들은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누리호 4번째 발사, H3 72번째 발사.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누리호 개발 시작 2010년, 첫 발사 2021년, 개발 기간 11년.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H2 개발 시작 1994년, H2A 개발 2000년, H3 개발 2014년, 총 개발 기간 30년 이상.
저는 화면을 내리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발사체를 개발해왔고 한국은 10년 조금 넘었죠. 경험의 차이는 분명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에도 검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성공률을 찾아봤어요. H3 성공률 97%, 누리호 성공률 75%.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일본은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으니까요. 한국은 아직 그 과정의 초입에 있었죠. 4번의 발사 중 3번 성공.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가는 길에 저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미국 발사체 성공률. 결과가 나왔어요. 스페이스X 팰컨 9 98%,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아틀라스 100%.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계는 이미 저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한국이 75% 성공률로 자축하는 동안 미국은 100%에 가까운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끄고 방송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시부야 교차로를 지나며 저는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발사 횟수, 성공률, 개발 연차를 비교한 도표였죠. 일본 쪽 막대가 압도적으로 길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였죠. 저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국제우주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전 세계 발사체 보유국 목록이 나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우주기구, 일본, 인도. 그리고 맨 아래 한국.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한국은 가장 늦게 출발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미 수백 번의 발사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이제 겨우 4번째였죠. 저는 각국의 첫 발사 연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1958년, 러시아 1957년, 일본 1970년, 한국 2021년.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50년의 격차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따라잡는다 해도 이 시간 차이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발사체 기술은 단순히 설계도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실패, 분석, 개선의 반복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발사 실패 기록을 찾아봤어요. 미국 초기 실패율 60%, 러시아 초기 실패율 50%, 일본 초기 실패율 40%.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누리호 첫 발사 부분 성공, 2번째 발사 성공, 3번째 발사 성공, 4번째 발사 성공, 실패율 25%.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일본보다 낮은 실패율이었어요. 개발 기간은 3분의 1인데 성공률은 더 높았죠. 저는 그 모순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설명이 떠올랐어요. 운이었을 거예요. 4번이라는 적은 표본 크기 때문에 통계가 왜곡됐을 수 있었죠. 일본도 초기에 연속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실패가 누적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각국의 발사 비용 데이터였죠. 일본 H3 1회 발사당 100억 엔, 미국 아틀라스 1회 발사당 1000억 원, 한국 누리호 1회 발사당 60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저렴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결과였죠. 신생 프로그램은 대체로 비용이 낮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업화 단계가 아니니까요. 기술이 성숙하면 비용도 올라갈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발사 횟수, 개발 기간, 경험, 신뢰도. 일본이 앞서 있었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본 누리호 발사 영상을 찾았죠. 이번에는 소리 없이 화면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점화, 리프트 오프, 자세 제어, 단 분리, 페어링 분리, 위성 사출.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발사대 부분을 확대했어요. 고정 장치가 보였죠. 케이블 분리 시스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이건 10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년은 걸렸을 설계였어요. 일본이 H2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이 저 발사대 안에 압축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끄고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편향돼 있었다는 거요. 우리는 한국에게 일본과 같은 출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술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된 공학 이론과 시뮬레이션 기술로 시작했죠.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만약 한국이 2025년 기술로 출발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10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실제로는 효율의 증거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관대한 해석이었죠.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적어도 지금 이 데이터로는 한국이 불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일본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판단하기 이르다고만 했죠. 하지만 방송은 이미 편집됐습니다. 제 침묵이 동의로 해석됐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했던 비교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숫자는 여전히 일본 편이었죠.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오늘 방송에서 진행자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요. 한국의 우주 개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4번의 발사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멈출지 알 수 없었죠. 일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정체됐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죠. 내일 아침이면 다른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올 거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이 앞서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려 있었으니까요. 앞서다, 뒤처지다. 그런 단순한 비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느낌만 남아 있었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본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4번, 11년, 75%, 600억 원. 그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도 같은 결론이 반복될 거였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고 내일의 결론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우리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면, 만약 비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어쩌면 진실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작진 한 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성 스태프였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진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추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요? 방송 끝났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를 듣고 멈췄습니다. 제작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진행자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보던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방금 공개한 발사 운영 로그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제작진이 태블릿을 제게도 보여줬죠. 저는 화면을 받아 들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T-600초, T-300초, T-100초.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각 시간대마다 기록이 붙어 있었어요. T-600초 자동 시퀀스 시작, T-300초 연료 주입 완료 확인,
T-100초 최종 점검 완료.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자동 시퀀스. 그 단어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로그는 발사 24시간 전부터 기록돼 있었죠. 발사대 준비, 로켓 이송, 연료 탱크 점검, 케이블 연결, 센서 확인. 모든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됐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T-2000초. 발사대 고정 장치 해제 준비. 제어 자동. 담당자 개입 없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담당자 개입 없음.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T-1500초. 케이블 분리 시스템 점검. 제어 자동. 담당자 개입 없음. 저는 계속 넘겼어요. T-1000초. 연료 주입 밸브 개방. 제어 자동. 담당자 개입 없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연료 주입까지 자동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H3 발사 준비 과정을 떠올렸어요. 연료 주입은 수동이었습니다. 기술자 6명이 3시간 동안 밸브를 조작했죠. 센서 값을 확인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온도를 모니터링했어요. 하지만 누리호는 달랐습니다. 자동이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사 직전 10분 구간을 집중해서 봤어요. T-600초. 최종 자동 시퀀스 개시. 담당자 역할 모니터링만 수행. T-400초. 추진자 압력 최종 점검. 제어 자동. 이상 감지 시 자동 중단 프로토콜 활성화.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자동 중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발사를 멈춘다는 뜻이었어요.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요. 저는 로그를 더 내려봤습니다. T-300초. 센서 데이터 통합 분석. 이상 징후 감지되지 않음. 발사 진행 판단 자동 승인. 저는 화면을 꺼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T-100초. 엔진 점화 준비. 담당자 개입 없음. 모든 제어 자동 시스템. T-10초. 최종 고노고 판단. 제어 주체 자동 알고리즘. 결과 고. 저는 화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행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H3 발사대를 떠올렸어요. 90년대에 설계됐죠. 당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제한적이었어요. 주요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했죠. 발사 10분 전, 관제실에는 20명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연료 담당자, 추진 담당자, 통신 담당자, 기상 담당자. 각자 모니터를 보며 숫자를 확인했어요. 이상이 생기면 손을 들었죠. 발사 책임자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속 진행 또는 중단. 그게 일본 방식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로그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T+10초. 리프트 오프 확인. 자세 제어 자동. 추력 벡터 제어 자동. 담당자 개입 없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프트 오프 이후에도 자동이었어요. 발사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시스템이 스스로 자세를 제어하고 있었죠. 사람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T+90초 구간을 봤습니다. 대기권 진입, 동압 최대 구간, 자세 제어 알고리즘 실시간 조정, 풍속 데이터 반영 자동, 추력 조정 자동.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실시간 조정. 그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자세를 바꿨죠. 압력이 올라가면 추력을 조절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H3는 미리 짜인 시퀀스대로 움직였습니다. 발사 전에 계산된 궤적을 따라갔죠. 물론 최소한의 보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실시간 판단과 조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본 모든 숫자가 다시 떠올랐죠. 발사 횟수, 개발 기간, 성공률, 비용. 그 모든 숫자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걸 비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로켓을 비교했어요. 엔진 추력, 페이로드 용량, 궤도 정확도.
하늘로 올라가는 물체만 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땅에 있었습니다. 발사대였어요. 준비 시스템이었죠. 자동화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스튜디오를 나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63살, 30년 경력.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발사체를 봤어요. 엔진을 분석하고 구조를 평가하고 성능을 비교했죠. 하지만 발사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배경이었어요. 무대였죠. 하지만 한국은 무대를 새로 만들었어요. 90년대 설계가 아니라 2020년대 설계로요.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떼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일본 발사대 최초 설계 1970년대, 개조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기본 구조 유지, 자동화 수준 부분적, 한국 발사대 설계 2010년대, 기본 구조 처음부터 자동화 전제, 자동화 수준 완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처음부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옛 발사대를 개조했어요. 새 기능을 추가했죠. 하지만 뼈대는 90년대 것이었습니다. 케이블 배치, 제어실 구조, 센서 위치. 모든 게 그때 설계된 대로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설계했어요. 자동화를 전제로 만들었죠. 센서는 최적 위치에 배치됐고, 케이블은 최단 경로로 연결됐으며, 제어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에 댔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했던 모든 비교가 출발선부터 틀려 있었다는 걸요. 우리는 한국에게 일본과 같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90년대 기술로 시작하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20년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기술로 출발했죠.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요. T-2400초부터 T+600초까지 40분. 그 시간 동안 사람이 개입한 횟수는 3번이었어요. 최초 시퀀스 시작 승인, 이상 징후 보고 확인, 최종 발사 승인. 나머지는 모두 자동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부야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로켓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은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기술 브리핑도 없었죠. 발사 성공을 알리는 간단한 보도자료만 나왔습니다. 500자 정도였어요. 누리호 4번째 발사 성공. 위성 정상 궤도 진입 확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보통 신생 우주 개발국은 성공을 크게 알립니다. 기술 설명회를 열고 엔지니어를 내세우고 미래 계획을 발표하죠. 자랑할 만한 성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발사 일주일 후 저는 다른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번에는 도쿄 로폰기에 있는 위성 방송국이었죠. 진행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기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발사대 자동화 수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발사대요? 로켓이 아니라요? 네, 발사대입니다. 그날 방송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사 2주일 후 재팬 에어로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부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최근 발사체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츠쿠바 우주센터로 갔어요. 회의실에는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역 엔지니어들이었죠. 저보다 20살은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누리호 발사 데이터였죠. 추력, 속도, 궤도 정확도.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성능 자체는 H3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빠른 편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손을 들었어요. 운용 비용도 낮습니다. 우리보다 30% 정도 절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발표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로켓만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오카다 선생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사대 자동화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사대요? 네, 지상 운용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공개한 로그를 보셨나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못 본 듯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준비 과정 대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사람 개입이 최소화돼 있어요. 우리와는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한 엔지니어가 반문했어요. 그건 단순히 운용 방식의 차이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우리 발사대는 90년대에 설계됐어요. 자동화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한국은 처음부터 자동화를 기본으로 설계했습니다. 같은 비교선상에 놓을 수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비공개 문서였지만 일부 내용이 업계에 흘러나왔죠. 저는 한 동료를 통해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동아시아 발사체 역량 재평가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기존 평가 기준은 발사 성공률과 페이로드 용량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지표다. 발사체의 실질적 역량은 지상 인프라와 운용 자율성에서 결정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운용 자율성. 바로 그거였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의 누리호는 발사 준비부터 이륙까지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빠른 재발사 능력과 긴급 대응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군사적 전환 가능성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군사적 전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자동화된 발사대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적게 필요하죠. 교육 시간도 짧습니다. 그건 평시뿐 아니라 유사시에도 유효했어요.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발사대는 어땠을까요? 준비에 사흘이 걸렸어요. 기술자 30명이 필요했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발사가 지연됐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발사 2달 후 나사에서 기술교류 세미나가 열렸어요. 화상회의 형식이었죠.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미국 측 발표자가 말했어요. 최근 아시아 발사체 동향을 보면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초기 실패율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시스템이 너무 정교합니다. 그들은 준비된 상태로 출발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준비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표자가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대 사진이 나왔죠. 이 발사대를 보세요. 센서 배치, 케이블 구조, 제어실 설계. 모든 게 최신 공학 이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형 인프라를 개조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2020년대의 기술로 만들어졌죠.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어요. 한국 5번째 누리호 발사 준비 중.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5번째. 벌써였어요. 일본은 H3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5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자동화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90년대 발사대로도 발사는 됐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옛 시스템이 없었죠. 그래서 새로 설계했습니다. 2020년대 기술로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밖으로는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일본이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앞선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일본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죠.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차이였습니다. 발사 석 달 후 저는 다시 방송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숫자는 이미 말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정체돼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표면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발사체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로켓만 보지 않았죠. 발사대를, 자동화를, 운용 구조를 봤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어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보고서 하나를 꺼냈어요. 1990년에 작성된 일본 발사체 개발 계획서였죠. 저는 그 문서를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우주로 나아간다. 그때 일본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외국 기술을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독자 기술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30년을 10년으로 압축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가져왔으니까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리호는 지금도 하늘 어딘가를 날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한국은 여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브리핑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발사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서재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